한국은 늘 뒤따르는 나라입니다. 영국 외교관 레오나르드 프레이저는 20년 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의 책상 위 3개의 파일 중 한국은 언제나 가장 얇았고 가장 뒤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도쿄 회의실에서 들린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일본의 석유 비축량은 45일입니다. 중국의 봉쇄로 일본 전체가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유소마다 2km 넘는 줄이 늘어섰고 마트 선반은 텅 비었습니다. 다카하시 총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화면에 나타난 한국 관료 정서주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단 한 번도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변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가 평생 무시했던 나라는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레오나르드 프레이저입니다. 영국 외교부에서 20년 넘게 동아시아를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 책상에는 항상 3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죠. 미국, 일본, 한국. 그 중에서 한국 파일은 언제나 가장 얇고 가장 뒤로 밀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은 늘 뒤따르는 나라, 일본과 미국이 방향을 정하면 그 흐름을 좇는 나라라고 믿어왔습니다. 런던 사무실 창문을 열면 템스강의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치는 강은 아름다웠지만 제 일은 아름다울 틈이 없었죠. 수십 개의 보고서, 끊임없는 회의, 외교 전략. 그 모든 것 속에서 한국은 늘 부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아침, 저는 도쿄에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건물 7층 회의실. 넓은 테이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 조용한 에어컨 소리. 정장 차림의 일본 관료들,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 온 분석가들까지. 모두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공기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안보 재평가. 결론은 단순했죠. 일본은 서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며 한국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다. 일본 관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와 만족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 역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역시 내 분석은 옳다. 20년 경력의 확신, 그 확신이 저를 지탱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손에 든 서류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긴급 보고입니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비상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석유 수송선을 막으려고 합니다. 순간 공기가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중국이 정말 그렇게까지 할까? 이건 너무 극단적인데.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국방성 관계자에게 작은 메모지가 전달되었고 그는 그것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의 석유 비축량은 45일입니다. 45일. 단지 45일 뒤면 일본 전체가 멈춘다는 뜻. 전기, 산업, 병원, 군대까지 모든 것이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져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20년 외교 분석 경력 동안 이런 순간을 목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고문이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순한 불안이 아닌 거의 절망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프레이저 고문님 혹시 한국 정부와 연락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일본이 가장 먼저 찾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일본은 늘 한국을 낮게 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질문은 제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부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지도가 찰컥하고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분석, 세계관,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모든 확신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균열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가 일단락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도쿄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소처럼 질서 있고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지하철로 향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점원들, 신호등을 기다리는 차량들. 겉보기에 아무 일도 달라진 게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세계도 곧 바뀔 거라는 걸. 그날 제 모험으로의 소명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본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 거리를 걸었습니다. 주유소마다 차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2km가 넘는 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차 안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선반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생수가 없었습니다. 라면도 없었습니다. 통조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은 물건들을 서로 가져가려고 서둘렀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긴급방송이 나왔습니다. 병원들이 수술을 취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료가 부족해서 의료 장비를 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장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세 가지를 동시에 막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으로 가는 석유 배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히토류였습니다. 히토류는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에 있는 일본 회사들의 돈을 동결시켰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철벽같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일본이 사실은 매우 약했다는 것을. 단 사흘 만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총리 관저로 급히 불려갔습니다. 다카하시 미오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에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프레이저 고문, 지금 일본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평소에는 한국을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한국을 찾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의 눈빛은 진짜였습니다.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이틀 뒤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한국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서준이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 전략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5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짧은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완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차관이 길게 말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서준의 얼굴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하셨습니까? 일본은 단 한 번도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말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말했습니다. 독도 문제를 말했습니다.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일본 관료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이 변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제 머릿속 지도가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이 전기를 아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본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본 경제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총리와 함께 제주도로 갔습니다. 한국이 회담 장소를 제주도로 정했습니다. 일본 총리는 그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제주도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강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 저는 긴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의실은 넓었습니다. 큰 테이블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서준이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들도 모두 차분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일본 총리 옆에는 아야노 유리가 앉았습니다. 그녀는 일본 총리실 외교안보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45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은색 안경을 쓰고 있었고 머리는 뒤로 깔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매우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측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제 협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석유 수송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카하시 총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대마도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야노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하얗게 굳었습니다. 옆에 앉은 일본 관료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대마도. 이것은 일본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과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총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에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 관련 일본 내부 문서를 모두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나라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적 근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무시했던 나라가 사실은 매우 강했습니다. 제 판단이 처음부터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뒤 한국이 최종 협상 장소를 알려왔습니다. 한 줄짜리 공문이었어요. 그곳은 판문점이었습니다. 처음 그 이름을 봤을 때 저는 숨이 잠깐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판문점. 역사 다큐멘터리와 외교 보고서 속에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보았던 그 이름이었어요. 저는 판문점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북이 나뉜 곳. 휴전선 한가운데 한 걸음만 옮겨도 전혀 다른 체제가 시작되는 곳.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징처럼 보여주는 공간. 냉전의 유물, 분단의 상징, 그리고 동시에 대화의 상징. 그런 곳에서 한국과 일본의 최종 협상이 열린다고요. 우리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단 명단이 확정되고 비행 일정이 조정되고 보고서와 데이터가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그 과정 전체가 7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압축되어 진행됐어요. 전 세계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내에서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떠있는 햇빛은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보아온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전혀 다른 나라였거든요. 데이터와 보고서 속에서 중견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실제로는 동아시아 질서를 다시 짜고 있는 축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뒤 우리는 곧바로 차량을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도로 옆으로 산과 들판이 펼쳐졌어요. 논과 밭, 낮은 산들, 멀리 보이는 마을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화로운 전원 풍경 같았지만
저는 점점 더 긴장했습니다. 저 산 너머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이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판문점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는 묵직해졌어요. 도로에는 군사 차량이 늘어났고 곳곳에 설치된 초소와 철조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아직도 정전 상태라는 문장이 눈앞에 실물로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판문점에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느끼던 공기와는 분명히 다른 무게였어요. 차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치 땅 그 자체가 수십 년의 역사와 긴장을 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에는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움직임은 정교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들이 입은 군복, 정갈하게 닦인 군화, 허공을 가르듯 서 있는 시선 하나하나가 이곳은 단순한 회의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 멀리 파란색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뉴스에서 수없이 봤던 남북회담을 할 때 쓰이는 건물들. 그리고 오늘은 그 건물 중 하나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정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러 작게 만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공간은 단순하고 기능적이었습니다. 중앙에 큰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들이 여러 겹으로 겹쳐 쌓여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국기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자리마다 이름표가 올려져 있었어요. 한국 측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서준과 그의 팀이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분위기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이나 과장된 제스처는 없었어요. 그냥 준비가 끝난 사람들,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서준이 눈앞에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대마도에 관한 방대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자 문서, 국왕의 교지, 외교 문서, 일본 내부 문서도 있었습니다. 막부 시절의 기록, 근대 외교 문서, 내부 비밀 메모들까지. 그리고 국제법 분석도 있었습니다. 해양법, 영토 분쟁 사례, 기존 판례와 비교한 분석표, 시나리오별 리스크. 모든 것이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치밀한 데이터와 논리 위에 쌓인 구조물 같았어요. 정서준이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논쟁이 있는 지역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절대적으로 정당하다고만 말할 수 없는 복합적인 역사를 가진 곳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서류를 가볍게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승패 구조가 아니라 공동 협의와 단계적 이양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문장은 일본 측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예상 밖이었거든요. 정서준은 준비해온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3년에 걸친 단계적 이양 계획이었습니다. 첫해, 행정권을 넘깁니다. 섬의 실질적인 행정 운영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다가 점진적으로 한국으로 이양하는 방식. 학교, 병원, 지방행정 체계가 서서히 변하는 구조. 두 번째 해, 사법권을 넘깁니다. 법원 체계를 재편하고 점진적으로 한국법 체계와 연동시키는 과정.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된 장치들. 세 번째 해, 군사권을 넘깁니다. 주둔 병력 조정, 기지 재배치, 방어체계 조정. 주민들의 안전과 일본의 안보 우려를 동시에 고려한 완충 장치들. 모든 것이 단계적이고 평화적이고 계산된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자존심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질과 안전, 그리고 장기적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설계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아야노 유리를 흘끗 봤습니다. 아야노 유리의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일본 측 법률 자문으로서 버텨온 모든 논리가 이 순간 서서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은 지금 선택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옵션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다카하시 총리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고 정서준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어요. 정서준 앞에 도착한 다카하시 총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아주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 한 나라의 총리가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상대 국가 앞에 이렇게 깊이 머리를 숙이는 모습. 일본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협약을 수용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안의 시간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 나라의 과거와 자존심, 그리고 오만이 단 한 번의 인사로 내려가는 순간을,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관계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을. 회의가 끝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와 판문점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전쟁, 대립, 긴장, 계산, 전략. 그 모든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평화로운 하늘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더 가혹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었고 더 큰 굴욕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은 정의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상대를 짓밟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가며 구름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다른 누구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너무 얕봤구나. 이 나라야말로 동아시아의 진짜 중심이었어. 2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제가 쌓아왔던 분석, 보고서, 강연, 논문. 그 모든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오만함이 무너졌습니다. 그 잔해 위에서 새로운 이해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집에 가지도 않고 곧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3개의 파일이 보였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지금까지 저는 본능적으로 미국 파일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일본, 한국은 늘 마지막이었죠. 가장 얇고 가장 적게 업데이트되는 파일. 하지만 그날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 파일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다시 써야 합니다. 표지만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내용 전체를.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강하고 훨씬 깊고 훨씬 품격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판문점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던 그 순간 제 세계관도 함께 바뀌고 있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